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1장 가난한 농부의 아들, 권력의 정점을 꿈꾸다. 한 남자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선언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30년간 보수 정치의 아이콘으로 살아온 이 남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 가을, 경상남도 창녕의 작은 농촌 마을. 홍준표가 태어난 집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마지기도 안 되는 논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푼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홍준표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는 아이를 제대로 씻길 뜨거운 물도 깨끗한 옷까지도 없었습니다. 어린 홍준표의 눈에 비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잠을 자야 했고, 여름이면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물동이를 받아놓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흙길을 달려야 했던 홍준표는 부잣집 아이들이 깔끔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홍준표에게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1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웬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바로 이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웃집 큰아들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본 홍준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홍준표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검사가 뭐예요? 아버지는 힘들게 일해서 돌아온 터라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나쁜 사람들을 잡아넣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하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 순간 홍준표의 가슴속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공부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홍준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밭일을 도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공부한 내용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자 집안 형편상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책값, 교복값까지 마련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홍준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꿈은 멀어져만 갔고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런 홍준표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홍준표의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전교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던 홍준표의 실력을 알아본 이장은 개인적으로 학비를 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홍준표는 이때부터 더욱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홍준표는 그야말로 공부벌레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잠을 잘 때도 홍준표만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 온 집안이 조용해지면 홍준표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놓고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홍준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홍준표는 인생의 첫 번째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평범한 고등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서울의 명문고를 목표로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혹시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검사가 되려면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명문고등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홍준표는 온 가족을 설득했고 결국 경기고등학교 입시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홍준표의 진짜 지옥 같은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겨울, 홍준표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홍준표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홍준표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입학시험 당일, 홍준표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홍준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시험 문제들은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빛을 발했습니다. 홍준표는 차분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합격 발표가 난 날,
홍준표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홍준표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극심했습니다. 대부분의 동급생들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홍준표만이 유일하게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준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을 3년 내내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는 전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드디어 대학 진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홍준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홍준표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시 당일 홍준표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자신의 포부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반드시 검사가 되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은 홍준표의 열정과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홍준표의 이름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서울의 최고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다니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홍준표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목표인 사법고시 합격을 향해 달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홍준표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여유롭게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지만 홍준표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홍준표에게 인생의 첫 번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과 여학생 김미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김미영은 홍준표와는 정반대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홍준표의 진솔함과 열정에 끌렸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는 홍준표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미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사법고시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의 부모님은 홍준표의 집안 배경을 알고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그런 가난한 집안 아들과 사귀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홍준표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꿈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홍준표는 김미영과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나는 반드시 검사가 되어야 해. 지금은 그게 내 전부야. 김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홍준표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별 후 홍준표는 더욱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18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사법고시라는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준표를 보며 주변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홍준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1982년 홍준표는 사법고시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홍준표는 완벽하게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고 논술 시험에서도 자신의 법 철학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합격 발표 당일 홍준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홍준표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의 가난과 고생,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홍준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홍준표는 비로소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장 검은 양복의 사냥꾼, 권력의 심장부를 파헤치다. 1983년 봄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치된 홍준표 검사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검 건물에 들어서는 홍준표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현실은 홍준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배 검사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의 기득권층 자제들이었고 홍준표 같은 지방 출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홍준표가 배정받은 부서는 경제사범 전담부서였는데 여기서 다루는 사건들은 모두 정치권과 재벌가의 비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맡게 된 사건은 대형 건설회사의 부정 입찰 의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경제사범으로 보였지만 홍준표가 파헤쳐본 결과 그 배후에는 정치인들과의 검은 커넥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선배 검사들은 신참이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홍준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건설회사의 회장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돈의 일부가 당시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마자 검찰 내부에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장검사는 홍준표를 불러 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암시했고 심지어 익명의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신참 검사 주제에 너무 나대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압력 속에서도 홍준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장부에는 정치인들에게 건넨 돈의 명세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4년 가을, 홍준표는 드디어 첫 번째 대형 사건의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건설회사 회장과 관련 정치인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신참 검사가 기득권층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인 것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에게 닥친 시련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문제적 인물로 낙인 찍혔고 심지어 좌천 압력까지 가해졌습니다. 일부 선배 검사들은 대놓고 홍준표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는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인생을 바꿀 중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7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조직폭력배를 일망타진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수사팀의 핵심 멤버로 홍준표가 선발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홍준표의 진짜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수사팀장으로서 홍준표는 전국 각지의 조직폭력배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수사를 펼쳤습니다. 부산의 칠성파, 대구의 오야붕들, 서울의 명동파까지 홍준표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은 조직은 없었습니다. 특히 홍준표의 수사 기법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핵심을 완전히 뿌리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도박장, 고리대 업체까지 모두 추적해서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런 홍준표의 활약에 조직폭력배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홍준표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문만 들어도 관련 조직원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자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준표 검사가 온다는 말 자체가 조직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 것은 대형 사건들을 처리할 때였습니다. 198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거액의 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된 홍준표는 또다시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당시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었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도 매우 깊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각계각층에서 홍준표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의 가족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홍준표의 아버지에게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아들이 너무 나대지 않도록 잘 말해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내부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낱낱이 파헤쳤고 이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과 관련 정치인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홍준표는 재벌 킬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홍준표의 활약상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홍준표를 정의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드디어 기득권층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검사가 나타났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90년 홍준표에게 인생 최대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태우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인 박철원 민정당 대표위원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철원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다음가는 실력자로 여겨졌고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철원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오자 검찰 내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건 너무 위험한 사건이라며 수사 중단을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직접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원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철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준표의 철학이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홍준표는 곧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원은 민정당 대표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들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철원이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인 행세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청렴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홍준표는 박철원의 측근들을 하나씩 소환해서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홍준표의 집요한 추궁 앞에서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박철원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씨는 더 이상은 거짓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철원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얼마를 받을지 미리 가격표까지 정해놓고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기업 편들어주기 5억, 정부 정책 변경에 개입하기 10억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991년 여름 홍준표는 드디어 박철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을 구속한다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날 법정 안팎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철원을 지지하는 민정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립하면서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차분하게 법정에서 박철원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판사는 홍준표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철원이 법정을 나서며 수갑을 채워진 모습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인물이 홍준표 검사의 수사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준표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홍준표를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검사, 정의의 화신 등으로 극찬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홍준표의 소신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에게 닥친 시련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홍준표 때문에 조직 전체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홍준표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홍준표에게 예상치 못한 개인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헤어졌던 김미영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김미영은 홍준표와 헤어진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준표야, 사실 나는 그때 내 아이를 가졌었어. 하지만 너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결정했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 김미영의 말에 홍준표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8살이야. 너를 많이 닮았어.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해. 홍준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고민할 시간도 없이 홍준표에게는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2년 초 정치권을 뒤흔들 거대한 비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연루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3장 모래시계의 검사, 드라마가 된 남자. 1993년 봄, 홍준표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SBS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모래시계의 작가 송진아가 홍준표를 찾아온 것입니다. 송진아는 홍준표의 활약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모델로 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사님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습니다. 송진아의 말에 홍준표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드라마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진아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정의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검사님 같은 분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홍준표는 드라마 제작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래시계 제작진들은 홍준표의 삶을 세세하게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권력층을 상대로 한굽히지 않는 수사 의지, 그리고 개인적인 고뇌까지 모든 것이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철원 구속 사건은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각색되었습니다. 1994년 말 모래시계가 방영을 시작하자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드라마 속 검사 강우석 역할을 맡은 배우 박상원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권력층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관철하는 모습은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청률이 50%를 넘나들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았고 홍준표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며 모래시계 검사님 아니세요?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세는 홍준표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내부에서의 견제와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선배 검사들은 홍준표가 너무 튀고 있다며 불편해했고 일부에서는 드라마에 협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개인적으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미영이 아들 준호를 데리고 홍준표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10살이 된 준호는 정말로 홍준표를 쏙 빼닮았습니다. 특히 또렷한 눈빛과 의지적인 표정이 어린 시절의 홍준표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묻는 말에 홍준표는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홍준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네가 꿈을 이루기를 바랐어. 그래서 혼자 결정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준호가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자꾸 물어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홍준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가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1995년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 또 다른 대형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융권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그 규모와 파급력이 이전 사건들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은행 간부의 내부 제보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 재벌가들이 결탁해서 국가금융정책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측근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홍준표가 지명되자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압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벌가들도 각종 루트를 통해 홍준표에게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홍준표의 가족들에게까지 압력이 가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향에 계신 홍준표의 부모님 집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홍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표야, 네가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한 것 같구나. 가족들이 걱정이야. 하지만 홍준표는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이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특정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책 정보를 미리 흘려줘서 주식 조작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홍준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재벌,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서로 유착되어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떤 고위 정치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원래 정치가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되레 반문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준표는 그 순간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의와 원칙이 이들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부패한 권력 구조를 뿌리째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굳어졌습니다. 1995년 가을, 홍준표는 드디어 이 대형 금융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6명의 정치인과 재벌가, 고위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직 장관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소 발표가 나자 정치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언론들도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또 한 번 홍준표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홍준표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당 핵심 인사들은 홍준표 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홍준표가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한국당의 한중진 의원이 홍준표를 찾아와 정계 진출을 제안한 것입니다. 검사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다음 총선에 우리 당에서 공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검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패한 정치인들을 구속해도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부패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직접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컸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면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당 정치의 논리와 자신의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홍준표는 김미영과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11살이 되어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하는 거죠? TV에서 봤어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홍준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미영은 홍준표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준표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지금까지 네가 지켜온 그 순수함과 정의감만은 절대 잃지 말아줘. 김미영의 말에 홍준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995년 말 홍준표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한국당 입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 전체가 또 한 번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래시계 검사가 정치인이 된다는 뉴스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의로운 검사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바꿔줄 것이라며 기대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결국 권력욕 때문에 정치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홍준표 자신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안전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996년 새해 첫날, 홍준표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검은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유권자들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카리스마 대신 친근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현실은 홍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혹했습니다. 당내에서도 홍준표를 견제하는 시선들이 많았고 야당에서는 신한국당의 이미지 세탁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언론들도 홍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작은 실수라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홍준표가 출마하려던 지역구에는 이미 몇 번의 당선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홍준표의 출마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 의원의 말에는 신참에 대한 견제와 위기의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는 홍준표를 다른 지역구로 배정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야당 텃밭이었습니다.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조건이 자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불리한 조건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라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홍준표는 문자 그대로 발로 뛰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정치를 하겠습니다. 홍준표의 진정성은 유권자들에게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검사 시절 일화들이 알려지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 정세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홍준표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검사가 되고 이제는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길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정치의 세계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험난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장 꿈의 정점에서 좌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작별. 1990년 4월 11일, 개표가 시작되자 홍준표의 선거 캠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기 개표에서는 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준표가 서서히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후보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었고 새벽 2시경 마침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홍준표가 단 3,000표 차이로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거 캠프 안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지만 홍준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홍준표가 5,200표 차이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 순간 홍준표는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해냈다? 지지자들은 모래시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 홍준표에게 국회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첫 출근한 날 홍준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협상하고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국정감사에서 홍준표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정부 부처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도로공사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장관님, 이 도로 건설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준표의 날카로운 질문에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홍준표의 활약에 언론들은 모래시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맹활약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홍준표의 직설적인 스타일은 당내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정치인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 전체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느 날 당 중진 의원이 홍준표를 불러 충고했습니다. 홍 의원, 정치는 검사일과는 달라요. 너무 원칙만 내세우면 혼자만 손해봅니다. 적당히 선에서 타협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홍준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타협을 위해 정치에 온 것이 아닙니다. 1998년 홍준표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기회였습니다. 당시 신한국당은 차기 대선 후보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홍준표의 높은 지지율과 깨끗한 이미지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같은 서민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당 기득권층의 견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홍준표는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대통령감은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재벌가들과 기득권층에서는 홍준표의 대선 출마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자신들을 괴롭혔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는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단 2,000표 차이였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홍준표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실망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홍준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배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홍준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언젠가는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패배를 계기로 홍준표는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도 기득권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돈과 인맥으로 이루어진 정치판의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그런 홍준표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김미영이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16살이 된 준호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요. 홍준표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미영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준표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의사의 설명은 심각했습니다. 수술과 치료비만 수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김미영의 치료비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도 팔고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말 우리 아빠가 맞구나라며 감동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김미영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준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치 활동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준표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선거 결과는 또다시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연이은 패배에 홍준표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성공이 정치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홍준표는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재도전한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홍준표는 국회의원에 재선되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법안 심사에서는 여전히 예리한 분석력을 보여주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홍준표는 경상남도 지사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준비와 함께 도전했고 마침내 당선되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취임사에서 홍준표는 도민을 위한 행정,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홍준표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행정개혁에서는 과거 검사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청 내부의 각종 비리를 일소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홍준표의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당 정치의 논리와 개인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준표의 정치적 야심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홍준표는 이곳을 발판으로 대선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대구시장으로서 홍준표는 여러 치적을 쌓았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홍준표는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택된 홍준표는 강한 보수, 유능한 보수를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상황은 홍준표에게 불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필사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보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문재인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선거 패배 후 홍준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이미 60을 넘어섰고 정치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보수 정당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홍준표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정치에 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홍준표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에서는 야당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홍준표는 마지막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젊은 후보들에게 밀려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선 운동 기간 동안 홍준표는 전국을 누비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홍준표는 3위에 그쳤습니다. 그 순간 홍준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틀 뒤인 11월 30일 홍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홍준표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겠습니다. 홍준표의 은퇴 선언을 들은 지지자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홍준표를 지지해온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댓글들이 SNS에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홍준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정치 여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과 지사, 시장을 거쳐 대선 후보까지 됐으니 나름대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컸습니다. 끝내 대통령은 되지 못했고 자신이 꿈꿨던 정의로운 사회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원칙을 굽혀야 했던 순간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홍준표는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70에 가까워진 김미영은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홍준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준표야.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준호도 전화를 바꿔받아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새해 홍준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와는 완전히 손을 뗀 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가끔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할 때 시민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주면 반갑게 응답했습니다. 홍준표 전 의원님 아니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인사에 홍준표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홍준표는 고향인 경남 창녕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태어난 그 작은 농촌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준표를 보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준표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좀 쉬면서 살려고 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저 멀리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현재 홍준표는 서울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요청하면 나가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제가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꿈을 향해 노력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정치 여정을 마감한 홍준표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난에서 시작해서 정치의 정점까지 오른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비록 마지막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의지와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의지 자체가 값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준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